서울에 해가 지고 있었고 주황빛 하늘이 고층 빌딩들의 창문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 웅장한 건물들 중 하나의 30층에서 김준호는 자신이 건설하는데 도움을 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39세의 그는 성공의 전형이었다. 조기 백발이 그에게 품위 있는 분위기를 주었고 완벽한 수트와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서의 그의 제국은 그의 비전과 결단력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의 눈이 지평선을 훑어보는 동안 김준호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각각의 건물, 각각의 프로젝트는 그에게 자식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생각은 사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시계를 보고 미소 지었다. 집에 갈 시간이었다. 그의 진정한 재산인 아내 이민아와 7살 아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그를 빠르게 1층으로 데려갔고 그의 운전기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가자 정우 씨, 그가 말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그날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다. 서울의 혼잡한 거리를 통과하는 여정은 길었지만 김준호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집에 있었고 민수의 꽉 찬 포옹과 이민아의 부드러운 키스를 상상하고 있었다. 강남의 대저택에 도착했을 때 김준호는 이례적인 침묵에 맞이했다. 보통 이 시간쯤이면 집은 놀고 있는 민수의 소리와 이민아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미나야, 민수야, 그가 불렀고 그의 목소리가 빈 복도를 울렸다. 그때 그는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쪽지를 발견했다. 이민아의 우아한 필체였다. 여보, 민수가 열이 나요. 검사를 위해 병원에 데려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그저 바이러스일 거예요. 가능한 빨리 돌아올게요. 사랑해요, 미나. 김준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들이 아프고 그는 전혀 몰랐다. 얼마나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일에 묶여 놓쳤던가. 주저없이 그는 차 키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여정은 끝없이 느껴졌다. 김준호는 교통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만약 단순한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면? 만약 민수가 그를 필요로 하는데 그가 거기 없다면?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지나갔고 그는 병원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속도를 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 김준호는 즉시 알아봐줬다. 결국 그의 회사가 그 병원의 대규모 리모델링 대부분을 후원했었다. 김 사장님, 접수 담당자가 말했다. 부인과 아드님은 3세 5호 병실에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막 평가를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하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3층에서 그는 복도를 빠르게 걸었고 그의 발걸음 소리가 리놀륨 바닥에 울렸다. 3색 5호 병실 문에 도착하자 그는 잠시 멈춰 섰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들어갔다. 그가 마주한 광경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의사가 그의 목을 검사하는 동안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민아는 침대 옆에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김준호를 보자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아빠! 그가 외치며 팔을 벌렸다. 김준호는 아들을 껴안으러 달려갔고 그의 피부에서 열의 온기를 느꼈다. 어떠니 챔피언? 그가 물었고 목소리에서 걱정을 숨기려 노력했다. 괜찮아요, 아빠. 민수가 용감한 미소로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냥 감기라고 하셨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을 확인했다. 며칠 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가 가족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집으로 데려가셔도 됩니다. 제가 처방할 약을 받으러 약국에 들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김준호는 의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민에게 돌아서서 꽉 껴안았다. 미안해, 더 일찍 오지 못해서. 그가 속삭였다. 이민아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포옹을 돌려주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녀가 이해심 있는 미소로 대답했다. 이민아가 민수의 퇴원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김준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들을 지켜보았다. 민수는 그 병원 침대에서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바로 그 순간 김준호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그는 부동산 제국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가족의 안녕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야, 그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나아지면 휴가를 가는 게 어떨까? 해변에 갈 수 있을 거야. 어때? 민수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다. 정말이요, 아빠. 회사 일 쉬고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부재가 아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고 죄책감을 느꼈다. 정말이야. 우리 셋만을 위해 몇 주 휴가를 낼 거야. 약속할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준호는 조심스럽게 운전했고 백미러로 뒷좌석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이민아는 그의 옆에서 그의 한 손을 잡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고 남편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차렸다. 김준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꼭 쥐었다. 괜찮아요. 그저 몇 가지를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당신들과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민아는 미소 지으며 좌석에 기대었다. 우리는 여기 있어요, 준호 씨. 항상 그랬어요. 집에 도착해서 김준호는 민수를 안고 그의 방으로 데려갔다.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면서 그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과 보호의 물결을 느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꾸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나중에 이민아 옆에 누워서 김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가득 찼다. 단지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부터 회사에서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기로 결심했다. 정말로 중요한 것에 전념할 시간이었다. 김준호가 모르는 것은 운명이 그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가 한 변화의 약속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험받게 될 것이었다. 우주는 그의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를 강제로 자신의 삶의 모든 측면과 그가 남편, 아버지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누구인지를 재검토하게 만들 것이었다. 서울의 새벽은 새로운 하루의 약속을 가져왔지만 김준호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아침 식탁에 앉아 그는 이민아가 민수의 가장 좋아하는 시리얼을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아들은 여전히 파자마 차림으로 열심히 모험책을 넘기고 있었다. 그래 챔피언, 김준호가 아들에게 미소 지으며 시작했다. 해변 여행에 대해 신나니? 민수는 책에서 눈을 들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네, 아빠. 언제 가요? 이민아가 다가와 아들 앞에 시리얼 그릇을 놓았다. 천천히, 얘야. 먼저 이 감기에서 완전히 회복해야 해. 기억나지?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다. 네, 엄마 말씀이 맞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네가 100% 괜찮아지면 우리 인생 최고의 여행을 떠날 거야. 그 순간 김준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회사에서 그의 오른팔인 박성민이었다. 김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다. 성민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인지 듣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곧 휴가를 갈 예정이에요. 당신이 잠시 회사를 맡아주셨으면 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긴장된 웃음소리가 들렸다. 휴가요, 사장님이요. 김 사장님, 다음 주에 중국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회의가 있잖아요. 연기할 수 없어요. 김준호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즐겁게 시리얼을 먹고 있는 민수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는 이민아를 보았다. 성민 씨, 당신을 믿고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모든 걸 준비하고 저에게 계속 알려주세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전화로 연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는 당신이 주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으며 김준호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한 약속을 향한 첫 번째 구체적인 발걸음이었다. 아침의 나머지 시간은 기쁨과 기대의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다. 김준호는 민수의 숙제를 도왔는데 이는 그가 거의 시간을 내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민아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과 아들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후에 김준호는 가족을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나무 그늘 아래를 걸으며 민수는 앞서 뛰어가며 비둘기를 쫓고 웃었다. 괜찮아요? 이민아가 물었고 그녀의 손가락을 김준호의 손가락 사이에 엮었다. 조금 멍해 보여요. 김준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꼭 쥐었다. 아주 좋아요. 단지 일에만 집중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놓쳤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를 봐요, 미나. 우리 아들이 너무 빨리 자라고 있는데 나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어요. 이민아는 걸음을 멈추고 김준호를 마주보도록 끌었다. 변화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여보.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민수가 소리쳐 부모의 주의를 끌었다.
아빠, 엄마 보세요. 깃털을 잡았어요. 김준호는 미소 지으며 아들에게 달려갔다. 이리 와 챔피언, 그 깃털을 자세히 볼까? 공원에서의 오후는 황혼역까지 이어졌다. 기말매이다. 가족은 지쳤지만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웃음과 미래의 해변 여행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찬 편안한 저녁 식사 후 김준호는 민수를 침대에 눕혔다. 아빠, 민수가 거의 잠들며 중얼거렸다.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김준호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아들아, 앞으로 이런 날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약속할게. 아들의 이마에 키스하고 김준호는 방을 나왔고 복도에서 이민아를 만났다. 그녀는 그를 껴안고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오늘 하루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일찍 일어나 변화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신선한 커피와 토스트의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며 이민아와 민수를 깨웠다. 이게 꿈인가요? 이민아가 농담을 하며 주방에 들어와 차려진 식탁을 보았다. 김준호는 그녀를 끌어당겨 키스했다.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요. 아침 식사 후 김준호는 직접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이는 보통 운전기사나 이민아의 몫이었던 일이었다. 정말 괜찮아요? 이민아가 놀라며 물었다. 이 시간대 교통이 보통 끔찍하잖아요. 김준호는 미소 지으며 차 키를 집었다. 괜찮아요. 평범한 아버지처럼 교통체증을 견뎌볼 시간이에요. 차 안에서 민수는 학교 생활,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김준호는 아들의 상상력과 열정에 감탄하며 주에 깊게 들었다. 바로 그 순간 민수의 모든 말을 흡수하느라 주위가 산만해진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한 트럭이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고속으로 김준호의 차를 향해 돌진해왔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나는 것 같았다. 김준호는 급하게 핸들을 돌려 충돌을 피하려 했다. 차가 도로에서 회전하며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끼익 소리를 냈다. 김준호가 들은 마지막 소리는 충격이 그들을 강타하기 전 민수의 놀란 비명이었다. 세상이 어두워졌다. 김준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고통은 극심했지만 주위를 둘러보고 이민아와 민수가 보이지 않자 느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 간호사가 방에 들어왔고 그녀의 눈은 김준호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했다. 김 선생님,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제 아내, 제 아들 어디 있나요? 김준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쉬어있고 절망적이었다. 간호사는 망설였고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김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간호사의 침묵, 병실의 공허함, 모든 것이 그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을 외치고 있었다. 그 순간 김준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단 하루 전에 한 새로운 인생에 대한 약속은 이제 폐허가 되었고 그들을 밝은 미래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차와 마찬가지로 산산조각이 났다. 김준호의 얼굴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잔인한 현실이 그를 삼켰다. 운명은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로 그가 가족을 우선시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죄책감, 고통, 그리고 절망이 그를 집어삼켰고 그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바다에 표류하게 만들었다. 성공한 사업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는 이제 완전히 길을 잃었다. 한때 그토록 희망찼던 미래가 이제는 고독과 후회의 끝없는 시면처럼 보였다. 김준호는 눈을 감았고 이 모든 것이 그가 깨어날 수 있는 끔찍한 악몽에 불과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무자비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병원 병실의 침묵 속에서 김준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장이 시작되었다.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그가 결코 걸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따라 그를 이끌어갈 구원에 대한 필사적인 탐색의 장이었다. 사건 이후 몇 달은 김준호에게 고통과 죄책감에 흐릿한 시간이었다. 한때 삶과 웃음으로 가득 찼던 강남의 저택은 이제 귀가 멍해질 정도로 고요했다. 각각의 방, 각각의 물건은 그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김준호는 자기 처벌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회사를 포기하고 모든 책임을 그의 오른팔인 박성민에게 위임했다. 날들이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었다. 한때 강력했던 사업가는 이제 그가 한때 그였던 사람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가을에 비 오는 오후 무언가가 변했다. 김준호는 서재에 앉아 이민아와 민수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의 시선이 무시되었던 편지 더미에 떨어졌다. 봉투들 사이에서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의 회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곤 했던 보육원에서 온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김준호는 봉투를 열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보육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페이지에서 튀어나온 단어들이 김준호의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김준호는 목적을 느꼈다. 이민아와 민수를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그들의 기억을 기리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일찍 일어나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면도를 하고 옛날 정장 중 하나를 입었다. 거울을 보며 그는 자신을 마주보는 남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한때 생기 넘치고 결단력 있던 그의 눈은 이제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뭔가 더 있었다. 희망의 불씨. 보육원에 도착하자 김준호는 원장인 김수진 수녀님의 환영을 받았다. 그녀의 눈은 사업가를 보고 커졌다. 김 사장님, 정말 놀라운 방문이네요. 저희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김준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수진 수녀님,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보육원의 상황에 대해 모두 말씀해 주세요. 이어진 시간 동안 김준호는 기관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주의 깊게 들었다. 자원 부족, 열악한 시설, 인력 부족. 제시된 각각의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목적이 형성되는 것 같았다. 그들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김준호의 주의를 끌었다. 소리를 따라가자 여러 아이들이 놀고 있는 내부 뜰에 도착했다. 그때 그는 그를 보았다. 약 7살쯤 되어 보이는 갈색 머리에 생기 넘치는 눈을 가진 소년이 혼자 한 구석에서 놀고 있었다. 잠시 김준호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민수와의 유사성이 놀라웠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요?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김수진 수녀가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아, 저 아이는 정우예요. 몇 달 전에 왔어요. 그의 이야기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요.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김준호는 천천히 소년에게 다가갔다. 전구가 고개를 들어 사업가의 눈과 마주쳤다. 잠시 동안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안녕 정우야. 김준호가 부드럽게 말했고 소년의 키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뭘 만들고 있니?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성기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단순한 말들이 김준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단순히 놀고 있는 아이의 말이 아니라 안전과 보호에 대한 보편적인 열망의 반영이었다. 정말 멋진 성이구나, 김준호가 말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감정을 느꼈다. 내가 도와도 될까? 전구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김준호에게 블록 하나를 건넸다. 함께 그들은 한 조각씩 쌓기 시작했다. 김준호가 민수와 비슷한 성을 수없이 만들었던 때를 떠올리며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다. 김수진 수녀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사업에서의 엄격함으로 유명했던 강력한 사업가가 바닥에 앉아 아이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마침내 전구와 작별 인사를 하고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며 김준호는 내면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깊고 쑤시는 듯했지만 이제는 목적도 있었다. 저택의 서재로 돌아와 김준호는 밤새 일했다. 스프레드시트 프로젝트 아이디어들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해가 뜰 때쯤 그는 보육원을 단순히 구하는 것을 넘어 모범적인 보호시설로 변모시키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진 날들 동안 김준호는 새 프로젝트에 온 힘을 쏟았다. 건축가, 교육학자, 사회복지사들과 만났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지붕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섰다. 그는 그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 유명한 사업가 김준호가 직접 보육원 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그의 갑작스러운 재등장에 호기심을 가진 옛 사업 파트너들이
지원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이 곧 하나의 운동으로 변모했다. 보육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김준호는 자주 시설을 방문했다. 갈 때마다 그는 정우와 시간을 보냈다. 점차 수줍어하던 소년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김준호는 그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아, 정우야. 어느 날 김준호가 말했다. 그들이 보육원의 새 놀이터 계획을 보고 있을 때 언젠가 너는 대단한 건축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소년의 눈이 반짝였다. 김 아저씨처럼요? 그 단순한 말, 김 아저씨가 김준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전구가 그를 그렇게 부른 것은 처음이었고 어떤 면에서 그것은 옳게 느껴졌다. 주가 지나면서 김준호는 보육권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아이들 자체에도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는 소풍을 조직하고 개인 교사를 고용하고 각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관심을 받도록 했다. 어느 오후 김준호가 전우의 수학 숙제를 돕고 있을 때 소년이 그를 놀라게 하는 질문을 했다. 김 아저씨, 왜 항상 슬퍼 보이세요? 김준호는 얼어붙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정구의 호기심, 어린 순진한 눈을 바라보며 정직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잃었단다, 정구야. 내 아내와 아들을, 그리고 가끔 너를 볼 때 내 민수가 많이 생각나. 정우는 잠시 침묵했고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김준호의 놀라움에 소년이 일어나 그를 껴안았다. 저도 가족을 잃었어요. 전구가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아저씨가 있어요. 그 순간 김준호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마침내 왔지만 그것은 단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다. 정우를 껴안으며 김준호는 자신의 구원의 길이 단순히 더 나은 보육권을 짓거나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와 김준호는 이민아와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그는 사진을 향해 미소 지었다. 너희들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가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 만든 사랑의 유산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할게. 이 약속과 함께 김준호는 자신의 여정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것임을 알았지만 이제 그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연민에 변화시키는 힘을 상기시켜줄 정우와 다른 보육권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김준호의 구원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다. 한때 그토록 어두웠던 미래가 이제는 희망과 새로움의 가능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어진 몇 달은 보육권뿐만 아니라 김준호에게도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재건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기관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했다. 한때 바램벽들은 이제 생생한 색채로 빛났고 새로 보수된 복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준호는 보육권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공사를 감독하는 것과 아이들, 특히 정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둘 사이의 유대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김준호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빛을 가져다 주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김준호가 특히 어려운 퍼즐을 가지고 전구를 돕고 있을 때 그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소년이 이마를 찡그리는 방식이 어딘가 이상하게 익숙했다. 그것은 마치 데자뷰와 같았고 그가 완전히 잡을 수 없는 먼 기억 같았다. 정우야, 김준호가 망설이며 시작했다. 너의 가족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니? 여기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소년이 멈췄고 그의 손은 여전히 퍼즐 조각을 쥐고 있었다. 평소에 생기 넘치던 그의 눈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많이 알지 못해요, 김 아저씨. 가끔 이상한 꿈을 꿔요. 차를 보고 큰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김수진 수녀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보육권 문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들이 김준호를 번개처럼 강타했다. 차 사고에 대한 꿈, 정우의 나이, 민수와 너무나 닮은 외모. 가능할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김준호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뒤졌다.
민수의 사진들과 정우의 최근 사진들을 비교했다. 유사성은 부인할 수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정우의 과거를 조사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그의 옛 오른팔이자 현재 임시 CEO인 박성민을 찾았다. 성민 씨, 부탁이 있어요. 큰 부탁이에요. 박성민은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김 사장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해 주세요. 신중하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며칠 후 김준호는 전직 경찰관으로 사설 탐정으로서 완벽한 평판을 가진 이재훈을 만났다. 그의 사무실에서 김준호는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고 전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이재훈에게 전달했다. 김 사장님, 이재훈이 진지한 톤으로 말했다. 당신의 의심을 이해합니다만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김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네, 이 선생님.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 합니다. 조사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동안 김준호는 보육원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했다. 그는 리모델링의 첫 단계가 완료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큰 파티를 조직했다. 이제 완전히 새롭게 단장된 뜰은 화려한 풍선과 축제 깃발로 장식되어 있었다. 축하 행사 중에 김준호는 멀리서 전구를 지켜보고 있었다.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놀았고 그의 기쁨은 전염성이 있었다. 바로 그때 김수진 수녀가 김준호에게 다가왔다. 김 사장님, 그녀가 조심스러운 톤으로 시작했다. 정우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준호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무엇인가요, 수녀님? 최근에 전구가 더 자주 악몽을 꾸고 있어요. 그는 사고에 대해, 손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소리치며 깨어나요. 걱정됩니다. 그 정보는 김준호의 의심만 더욱 키웠다. 그는 김수진 수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몇 주가 지나고 김준호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갔다. 마침내 이재훈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김 사장님,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즉시 만나야 합니다. 탐정의 사무실에서 김준호는 흥분을 억누르기 힘들어했다. 이재훈은 테이블 위에 서류 폴더를 올려놓았다. 김 사장님, 우리가 발견한 것은 놀랍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준호는 폴더를 열었다. 첫 페이지들은 사고 당일의 병원 기록이었다. 그의 심장은 다음 내용을 읽자 거의 멈출 뻔했다. 남자아이 약 3세 유일한 생존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김준호가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이재훈은 설명을 이어갔다. 아마도 민수님이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부상의 심각성 때문에 그는 당신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날의 혼란 속에서 기록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준호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왜 그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나요?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나요? 탐정은 계속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여기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문서 위조와 아동 인신매매와 관련된 음모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 말들이 김준호를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충격을 주었다. 아동 인신매매, 그의 아들, 그의 민수가 그렇게 끔찍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다니? 이재훈은 이제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한 간호사가 이 계획을 발견하고 아이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멀리 데려가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정우라고 믿습니다. 김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이 모든 사실에 압도되었다. 그의 아들이 살아있었다. 민수, 그의 사랑하는 민수가 정우였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그토록 가까이 있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사장님. 이재훈이 덧붙이며 김준호에게 봉투를 건넸다. 우리는 당신의 샘플과 정우의 샘플로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채로 김준호는 봉투를 열었다. 페이지에서 단어들이 튀어나왔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99%. 김준호의 얼굴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사실이었다. 전구는 민수였다. 그의 아들은 살아있었고 운명의 기적으로 그들은 재회했다. 그 순간 감정의 홍수가 김준호를 덮쳤다. 기쁨, 안도,
부당함에 대한 분노, 앞으로 올 일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다시 모아준 운명에 대한 엄청난 감사함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김준호가 물었고, 이는 이재훈에게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 같았다. 탐정은 그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건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 사장님. 하지만 기억하세요. 전구에게 당신은 김 아저씨입니다. 그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섬세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했다. 그는 다음 단계들이 중요할 것임을 알았다. 어떻게 전구에게 말해야 할까?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잔인하게 갈라진 가족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 이재훈의 사무실을 나서며 김준호는 세상의 무게가 어깨 위에 놓인 것을 느꼈다. 하지만 또한 새로운 힘을 느꼈다. 그의 아들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김준호는 조용히 약속했다. 미나야, 사랑하는 내 아내야,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 내가 그를 집으로 데려올게.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이 약속이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며 김준호는 자신의 여정의 다음 장을 준비했다. 재회와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인 사랑의 장이 될 것이었다. 전구가 사실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그의 아들 민수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김준호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이어진 날들 동안 그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흥분과 이 진실이 소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압도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김준호는 밤을 새워 상황에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했다. 아동 심리학자들과 트라우마 전문가들과의 상담이 그의 일과의 일부가 되었다. 모든 전문가들은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장님, 유명한 아동 심리학자인 박지연 박사가 말했다. 전구에게 이 진실을 한 번에 모두 밝히는 것은 극도로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수년간 정체성을 구축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미묘함을 이해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박사님?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긍정적인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점차적으로 민수의 과거 요소들을 소개하고 그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이 조언을 바탕으로 김준호는 보육원 방문을 더욱 강화했다. 전구가 사실 민수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아들과의 매 순간은 소중하고 감정으로 가득 찼다. 어느 화창한 오후 보육원의 새로운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김준호는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정우야, 그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가족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소녀는 그네를 멈추고 먼 곳을 응시했다. 가끔 생각해요, 김 아저씨. 하지만 무서워요. 무엇이 무서운 거니 얘야? 정우는 망설이다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떡해요? 내가 충분히 좋지 않다면요? 김준호의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우야, 잘 들어. 넌 충분히 훌륭해. 어떤 가족이든 너를 갖게 된다면 축복받은 거야. 그 말들이 정우의 깊은 곳에 와 닿은 것 같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김준호의 품에 안겼다 흐느끼면서. 김준호는 아들을 꽉 안았고 자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어진 몇 주 동안 김준호는 신중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민수가 더 어렸을 때의 물건들과 사진들을 가져와 가족의 추억이라며 공유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함께 사진첩을 보고 있을 때 전구가 지금 자신과 같은 나이에 민수 사진을 가리켰다. 김 아저씨,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저랑 닮았어요. 김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바로 지금이 적절한 순간이라고 느꼈다. 그 아이는 내 아들 민수야. 그는 몇 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났어. 정우는 잠시 침묵했고 그의 눈은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어. 김준호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오랫동안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그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 정우의 눈이 커졌고 혼란과 다른 무언가, 어쩌면
인식의 섬광가 그의 눈을 스쳐 지나갔다. 무슨 뜻이에요, 김 아저씨? 김준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았다. 정우야, 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너에 대해, 내 대해, 우리 둘에 대한 거야. 그 순간 마치 운명이 개입하려고 한 것처럼 전구가 갑자기 강한 두통을 겪었다.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자동차의 섬광, 금속이 휘어지는 소리, 그에게 미소 짓는 여자의 흐릿한 얼굴. 머리가 아파요. 전구가 관자놀이를 잡으며 신음했다. 뭔가가 보여요, 김 아저씨. 차, 한 여자분. 무서워요. 김준호는 즉시 그를 안았고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괜찮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전구가 완전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김준호는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어진 날들 동안 그는 더 자주 플래시백과 악몽을 겪는 아들을 위로하는 데 집중했다. 정우의 안녕에 대해 걱정하며 김준호는 다시 박지연 박사와 상담했다. 기억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다. 하지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는 주의 깊게 듣고 난 후 대답했다. 김 사장님, 이는 정우의 잠재의식이 트라우마를 처리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입양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안정적인 가정을 갖는 것이 그의 회복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우, 자신의 아들을 입양한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김준호는 그 조언의 지혜를 이해했다. 그것은 민수를 합법적으로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자 정우에게 그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입양 과정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사회복지사의 각 방문, 작성해야 하는 각 서류는 잃어버린 시간과 그들이 처한 이상한 상황을 상기시켰다. 어느 오후 김준호가 정우의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김저택으로의 주말 방문을 위해 꾸리는 것을 돕고 있을 때 소년이 그를 놀라게 하는 질문을 했다. 김 아저씨, 그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아저씨가 저를 입양하면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김준호는 사랑과 감동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눈물과 싸우며 그가 대답했다. 정우야,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보다 더 행복하게 할 수 없을 거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순간 정우의 얼굴을 밝힌 미소는 마치 긴 폭풍 후의 햇살 같았다. 김준호는 그를 꽉 안았고 마침내 그들이 올바른 길에 있다고 느꼈다. 입양 절차가 진행되면서 김준호는 박지연 박사와 끊임없이 협력하여 전구가 떠오르는 기억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천천히 인내와 사랑으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김준호가 김저택에서의 주말 동안 정우를 침대에 눕히고 있을 때 소년이 깊은 집중력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빠, 그가 말했고 그 단어는 둘에게 여전히 새롭고 소중했다. 꿈을 꿨어요. 하지만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인 것 같아요. 김준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그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어떤 기억이니, 아들아? 차 안에 있었어요. 예쁜 여자분이 저에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빠도 거기 계셨어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게 진짜였나요? 김준호가 그토록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그가 대답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그건 진짜였어. 그 여자분은 네 엄마 이민아였어. 그리고 너는 내 민수야. 그 순간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기억들이 민수에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고 동시에 흐느끼며 웃었다. 아빠, 기억나요. 아빠와 엄마, 우리 집이 기억나요. 김준호는 아들을 꽉 안았고 그들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것 같았다. 그것은 치유의 순간이었고 재연결의 순간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다. 이어진 날들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재발견의 여정을 시작했다. 집의 각 방, 각 오래된 사진, 공유된 각 이야기는 그들의 삶의 퍼즐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조각이었다.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이민아를 잃은 것을 기억하며 혼란스러워하고 김준호 알메이다의 아들이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적응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또한 깊은 기쁨이 있었고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했던 소속감이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가져오자 김준호와 민수 전구를 중간 이름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그들을 재회시킨 여정에 대한 경의였다. 는 함께 그들의 미래를 계획했다. 이제 완전히 세단장된 보유권은 이민아 김재단의 본부가 될 것이었고 이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데 전념할 것이었다. 그것은 이민아의 기억을 기리는 방법이자 다른 아이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찾을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해변을 걸으며 마침내 그토록 오랫동안 약속했던 여행을 실현하면서 김준호는 민수를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소년뿐만 아니라 그가 되어가고 있는 놀라운 젊은이도 보았다. 민수야, 김준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 민수가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너무나 그 자신이면서도 동시에 정우 같았다. 알아요,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김준호는 아들을 안았고 태양의 온기와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느꼈다. 그는 앞으로의 길에 여전히 도전이 있을 것임을 알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함께 아버지와 아들은 석양을 향해 걸어갔고 그들의 삶의 다음 장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 치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었다.